이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요즘 선거에서, 지난번 선거에서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지에 몰린 여당이 갖가지로 지금,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전체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간담회가 저는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한민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북러 관계도 지금 심상치 않고 이 북러 관계 이렇게 되면 그 북중 간에도 뭔가 있을 겁니다. 또 북일 간의 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접촉도 몽고 쪽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정세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에 민주당이 좀 너무 몰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수권 정당이 되고 싶으면 수권 정당답게 통일외교안보 분야 소위 이 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론까지 개발해 나가는 그런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좀 정책위원회 의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인데 과거에도 민주당에서 무슨 정책위원회 의장이나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통일외교안보 무슨 고문회의 같은 걸 만들긴 했어요. 그건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위원장 대표님 바쁘시니까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정례적으로 말하자면 주변 정세를 평가하고 집권했을 때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국민들한테 좀 연구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 준비하는 차원에서. 네. 우리는 저희들 말고도 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끼워주면은 뭐라면 아무 때나 오겠습니다. 근데 여기같이 출입이 복잡한 데 말고 밖에서 당에서 하든지 이거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수권정당으로서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의 어르신들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어르신들 모시고 행사가 있었고요. 그 아버지가 또 다녀오셨고요. 그 넥타이가 이 넥타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월간 정세현 6호로 발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남북 관계가 안 좋으면 쓰임새가 많은 건 좀 별로 안 좋잖아요. 평화적이면은 어르신들 부르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에서도 당이 여당처럼 관심을 보이면서 평화 관리에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내가 아까 그 점심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그 간담회 끝나고 이제 중국집에 와서 간단한 식사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 대선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97년이죠. 그때 포스터에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그랬었어요. 맞아요. 썼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진짜 경제 문제도 준비를 많이 했고 통일외교안보 문제도 준비를 많이 해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연구해가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반면에 지금 대통령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헤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부터 앞으로 몇 년 후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2년을 꼬박 기다려야 될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건 지금부터 준비하는 모양새를 갖춰 나가라.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또는 이재명 당대표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질 때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메모를 많이 뭐 열심히 적대. 이재명 대표는 메모를 잘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은 아무 준비 없이 뭐 국무회의석상에서 마이크 앞에서 코 풀고 그러더라고요. 와, 나 그 비매너 참. 자, 그리고 그 옆에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이병철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한 달 만에 한 번씩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아, 예, 저도 반갑습니다. 날마다 뵈면 별로 안 반갑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마침 집에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예. 이 방송을 위해서 푸틴도 북한 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딱 타이밍 기가 막히게. 그렇죠. 예. 자, 근데 그 전에 우리 아버지 정세현 장관께서 저 화분을 보내셨어요. 이런 걸로 화분 보내신 분은 저 태어나 처음 봅니다. 축하합니다. 예. 새날 축 100만입니다. 100만 돌파, 이제 200만 가자 정세현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요, 저게 지금 실내다 놔뒀지만 이제 장차 밖에 내놓을 예정인데 저 리본 그대로 내놓을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내가 그 황혼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 리본에다 글씨를 쓰는데 네. 축 100만 돌파 한쪽에 쓰고 또 한쪽에다 이제 200만 가자 쓴 다음에 내 이름은 조그만하게 써라. 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한 줄로 뭐 100만 돌파 축하한다는 얘기하고 이제 200만 가자 하는 걸 한 줄에 집어넣고 내 이름은 그렇게 그냥 그 띄엄띄엄해서 말이지. 네. 아, 멋있습니다. 근데 저거 보고 너무 뭉클해가지고요. 아, 예. 아니 내가 이 99만 5천 6천 이렇게 올라갈 때 곧 100만이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많이 구독을 해달라는 얘기를 난 이거 열심히 들으니까 매일 새날 예, 실시간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저께가 아니라 그저께구나. 그저께 조금 전에 100만 돌파했다고 방송하다 말고 얘기를 하더라고 권 대표가. 예. 그래서 바로 내가 이제 그 화원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 화원 주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몇 번 전화를 보냈더니 중간에 지금 영화를 해서 영화 보고 있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전화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예. 영화 끝나고 저녁 때 비로소 내가 보낼 때가 있으니까 이런 문구로 리본 달아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왔던가 그저께 왔나? 예.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은 아무도 안 하는 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보내주신 화분이 벵갈 고무나무인데 저 나무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거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식물을 좋아하는 걸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좀 길어졌네요. 출발. 자, 지금 푸틴이 북한에 방문을 했거든요. 무려 24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효과, 윤석열 이펙트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도 약간 껄쩍지근해하고 지금 김정은은 푸틴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더 가까워진 상황에서 직접 북한까지 방문하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들을 좀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난 큰 틀에서 네. 지금 그 미국의 대로 대중 압박 전선이라는 것이 지금 동쪽에서 서쪽에서 계속 지금 좁혀 들어가고 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도 그러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미국이 좀 압박을 가해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오도록 그 꼬드겼다가 이제 전쟁으로 터져가지고 미국이 그 뒷감당을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편 푸틴으로서는 미국의 그런 대로 압박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러시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확실하게 끌어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오 의원님 5번째 연임이지 지금. 네. 오 의원님에 성공한 뒤에 5월 16, 17일 날 그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났어요. 시진핑 만나고 돌아가서 2, 3일 후에 또 벨라루스를 방문했고 벨라루스는 바로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과거에는 소련망에 속해 있던 거지만은 지금은 이제 독립해 나가 있는 우즈베키스탄을 들려서 원래는 18일 날 오후에 와가지고 19일 날 베트남으로 가는 1박 2일 코스였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북한, 베트남 이렇게 되면은 소위 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나 나토를 앞세운 러시아 압박 전략에 지금 대응하기 위한 소위 전초 기지 내지는 교도보 같은 곳을 한 바퀴 도는 기간입니다. 물론 예. 작년 9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극동의 그 보스토친이라는 데 가서 푸틴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 북한을 답방해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왔지만, 날짜를 이렇게 잡은 것은 물론 새날 방송 날짜에 맞춰서 온 것도 있지만 네. 5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쭉 한 바퀴 도는 그 일환으로 왔는데, 하여튼 좀 특징이 있다고 봐요. 나중에 좀 길게 얘기가 나오겠는데, 예. 18일 날 오후에 사하공화국의 그 야쿠츠크인가 하는 데서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3시간이랍니다. 비행 시간은. 예. 그래서 한 오후 서너 시쯤 출발해서 6, 7시쯤 도착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도 여기저기서 러시아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사하공화국에서 일이 6시에 끝나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잠깐 어디 눈을 붙였다 왔는지 11시 넘어서 그 야쿠츠크를 출발하는 바람에 새벽 2시 22분에 평양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김정은이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고. 그러니까 원래 푸틴이라는 사람이 약속 시간보다 1시간 30분 또는 1시간 늦는 것은 뭐 다반사라고 하지만, 유명하죠, 아주. 그러나 이거는 이 1박 2일 그 방문을 하기로 해놓고 다시 또 베트남으로 떠나야 되는 그날 새벽 2시 22분에 비행기를 내리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통해서 나는 푸틴이 한국과 미국에 보내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당신네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북한한테 모든 걸 다 주는 건 아니다. 대충 우리가 체면 치려고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한국 아직 지금 이번에 좀 떠나오기 전에 18일 날 노동신문에 소개가 됐는데, 푸틴이 글을 보냈어요, 노동신문에. 네. 그러면서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는 이 무기를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중시하고 있고 그걸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러면서 한국과의 관계도 지금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이번 그 푸틴의 방북을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만 하고 뭐 미국과 뭐 공동 대응하는 그런 식의 시시한소리 하지 말고 그 틈새를 뚫고 들어가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는 그런 어떤 노력을 윤석열 정부가 꼭 해야만 됩니다. 예. 장관님은 이제 그렇게 시그널을 읽으셨다는 것 같고요. 네. 우리 이병철 교수님은 어떻게 저는 이제 푸틴이 이제 앞에서 이제 장관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은 저는 조금 색다르게 본 게, 푸틴이 이제 비행기가 도착해서 트랩에 내리기 전에 북한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뒷짐을 지고 서성거리는 모습이 저는 참 처량하게 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비행기는 도착하지도 않는데 벌써 북측 인사들은 다 빨간 카페트를 깔고 김정은 위원장은 벌써 공항에서 나와 있어 가지고 뒷짐을 서 어슬렁어슬렁 그 모습이 참 어차피 정상회담이 이렇게도 이루어지나, 나는 좀 안타까움이 저는 있으면 무슨 약속으로서의 어떤 비애라 그럴까, 조금 그런 마음이 좀 애잔하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약속으로서의 그 동료식을 느낀 게 아니라
친북 아니야 혹시? 그렇지는 않은데 같은 뭐 동족이라 그런지 뭐 하여튼 저는 그 김정 위원장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안쓰럽지. 예, 좀 안쓰러운 마음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예. 네. 그 나는 바빠서 못 봤는데 네. 그 비행장에서 뒷짐지고 서성거리는 장면이 텔레비에 나왔구나.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트랩이 마련되고 푸틴 대통령 내려오는데 어떻게든 푸틴 대통령 안에서 옷 정장 차림을 제대로 안 갖춰 있고 그 나와 있는 여성 스튜디오 러시아 여성 악수하면서 옷을 이제 약간 좀 매무새를 단정하면서 트랩을 밟고 내려옵니다. 그걸 보니까 조금 어쩌면 결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저는 읽혔습니다. 딱 그런 게 아니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딱 매무새하면서 내려오는 거 보니까 참 이래저래 좀 만감이 조금 교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예. 야 네가 기댈 내가 나밖에 더 있어. 뭐 그런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네네. 자, 근데 그 푸틴 방북 전에 러시아 해군이 방북에 맞춰서 동해태평양 등에 훈련 시작했다. 이거 약간 무력 시위 같은 거죠. 한번 화력한번 보여주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푸틴이 북한 노동신문에 직접 기고했다는 보통 이제 정상회담 같은 거 하고 방문하고 그럴 때 먼저 그 나라 신문이랑 언론이랑 인터뷰하는 게 하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유엔 제재를 피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은 달러로 했는데 네. 루블로 하면은 그 달러로 하면은 그것이 이제 국제 화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유통이 될 수도 있는 관계로 이제 미국이 그걸 통제를 하잖아요. 네. 근데 달러로 루블화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하고 네. 가령 10만 명의 노동자들의 인건비 월 2,500불씩 해서 12만 해가지고 계산해놓고 돈을 루블화로 꼭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 대신 가령 식량으로 뭘 얼마를 달라. 그다음에 석유, 가스 얼만큼 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사실상의 그 어떤 청산 결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거래를 해버리면 그 제재를 하거나 무슨 뭐 적발을 하거나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보리 시스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그렇지. 북한이 충성하게끔 만드는 도구로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지. 저는 뭐 그렇게도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이 이제 루블화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달러로 이제 결제하던 방식이 이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북한이 과연 이걸 푸틴이 요구하는 루블화로 결제 방식을 채택할 경우도 있겠지만은 과연 북한 입장에서는 당장 그 달러가 많이 필요할 텐데 자기들이 인력 송출하고 뭐 컨테이너에 실어 보내는 이런 결제 방식을 물품으로 받지 않고 루블화로 받을 경우 과연 그게 북한에 어떤 이득이 있을까? 나는 조금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예. 러시아에서 물론 가져올 제재도 피해 가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지만은 북측 입장에서는 루블을 받아놓고서 과연 그렇게 할 경우 어떤 이득이 있을지라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당장에 그 반드시 돈을 수용하지도 않겠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나가서 그러니까 뭐 좀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거래를 하는 데는 루블화가 큰 의미가 없지만 지금 북한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금년 1월 24일 날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으로 매년 20개 군의 공장 하나씩을 지어 나가면서 10년 동안 결국 최종적으로 200개 지방 공장을 세우겠다. 마치 우리 70년대 초에 시작했던 새마을 공장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 단위 공장을 200개를 만들겠다. 군 면 단위 공장을 200개를 세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인력은 충분해요. 군인 건설자라는 그 표현이 있지만은 군인들을 지금 20개 그 지역 공장 건설 지역에 그 지역당 5,000명씩을 지금 파견해 놓고 있어요. 걔들은 사보고 고객만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20개 곱하기 10, 20승 10이라고 읽는데 곱하기가 아니라 한문 용어지. 가감승제 곱하기에 해당하는 승인데 20승 10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거기 자재 장비가 필요하고 철도도로 연결할 때 보니까 자재 장비가 없어가지고 일을 못해요. 곡괭이밖에 없어. 그 자재 장비 뭐 브루도자 그다음에 무슨 포크레인 뭐 덤프트럭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철근 네. 또 공장을 지었다고 칩시다. 짓고 나면은 공장을 가동하는데 식료품 공장이 됐건 옷 공장이 됐건 원부자재가 북한 내부적으로는 부족해요. 네. 그런 것을 러시아나 러시아 돈을 받는 나라하고 거래를 해서 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제재를 안 받으면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당장 필요한 경제 수요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에요. 아. 자, 어쨌건 근데 러시아가요 땅덩어리에 비해서 그 경제 규모는 미국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한국이 러시아가 아마 경제 규모로 따지면 8위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최근 2024년 기준 한국은 한 13위, 14위 정도로 문재인 정부 때 10위 안에 들어갔던 걸 지금 순위가 내려갔거든요. 근데 또 다른 뭐 선물이라면 선물인데 북한 북로 직항편 개설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물 보따리 많이 들고 가서 확정은 안 시켜놓고 추진 검토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한테 뭔가를 막 앵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언론 보도에서 나왔지만은 러시아의 이제 관광객들이 북한 뭐 금강산 이제 관광지를 많이 이제 방문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수요는 뭐 좀 러시아로부터 있던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수요는 조금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의 이야기가 마치 자기 할아버지들이 구소련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 걸 북한으로부터 조금 알게 된 그런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러시아로부터 있던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숫자들은 분명히 일정하게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역으로 이제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도 자기들 이제 인력이 송출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러시아하고 했던 직항로 개설되다 보면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면 교류도 아무데도 열차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항공료가 개설되면 그에 또 상징의 의미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보면 군사적 동맹보다는 느낌이 네. 경제적 동맹 말하자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체결 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이게 우리도 러시아랑도 이미 그렇게 돼 있지 않았었나요? 그전에는? 그렇습니다. 한때. 예. 예. 우리도 처음에 이제 맺었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언론이 조금 저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어떤 양자 관계에서 가장 최고 좋은 거는 결국에는 동맹입니다. 동맹. 동맹이 최고 단계인데 그 동맹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 몇냐에 따라서 전략적이냐, 포괄적이냐, 협력적이냐, 그리고 뭐 파트너이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최상위에 있는 것은 동맹입니다. 그 동맹도 군사적 동맹이 가장 높고요. 그 밑에 우리가 붙는 뭐 전략적이다, 포괄적이다라는 건 어찌 보면은 조금 접두사에 필요한 그걸 가지고 뭐 높낮이가 있다. 뭐 포괄적이 더 높느냐, 전략적이 더 높느냐라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그는 레토릭에 불과한 거고 사실상은 군사 동맹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핵심이. 근데 이제 군사 동맹 문제 관련 이왕 나왔으니까 그냥 내쳐서 얘기를 하면 그 2000년에 그러니까 61년에 사실은 북한하고 소련하고 상호 협조 및 우호 협정 상호 원조 조소 우호 협정 및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는데 거기 2조에 보면은 그 동맹을 맺은 소련과 북한 소련이지 소련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둘 중에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각각 즉각 개입을 해주기로 돼 있어요. 근데 그때 61년에 체결한 그 7월 6일 날 체결된 조소 그 상호 원조 조약은 사실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군사 정권이 6.25 때 안갚음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김일성이 부랴부랴 기차를 타고 러시아까지 모스크바까지 간 겁니다. 가가지고 매달렸는데 29일 날 떠났는데 소련이 얼마나 김일성이를 애타게 했냐면 7월 6일에야 비로소 한 기차 타고 와도 한 3, 4일이면 가는 건데 7월 6일에야 조약을 체결해줘요. 근데 그때는 즉각 개입이야. 근데 그 조약이 사실은 15년 기한으로 해놓고 그때까지는 유효하고 그다음부터는 5년마다 쌍방의 합의하에서 그 효력을 연장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90년 한쪽 수교를 하면서 그 사실상 없어지지 않았어요.
90년에 공식적으로 폐기를 하고 2000년에 그 푸틴이 김정일 시대 평양에 가서 그런 어느 일방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즉각 접촉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네. 즉각 협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즉각 개입이고 원래 61년 조약은 2000년에는 즉각 협의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조금 격을 올린다면은 즉각 개입은 어렵고 말하자면 미국 눈치도 보이고 또 북한이 이를 벌려가지고 러시아가 한반도에서도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즉각 개입은 약속을 안 해줄 거고 뭐 즉각 협의하는 정도로는 그 정도로는 표현을 해주지 않겠는가. 그 대신 그런 거에 대한 그 북한 측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식량이나 에너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넉넉하게 주는 그런 식의 관계를 지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식으로 뭉뚱그려서 좀 둘러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무역 경제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FTA 비슷한 느낌인 거죠. 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뭔가 좀 규제가 덜한 상태에서 북한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뭔가 제재 때문에 정말 막 숨막히게 하는 거를 우리가 좀 풀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군사적으로는 자동 군사 개입 요거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다고 봐요. 이렇게 네.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1년도 이제 조서 그렇게 맺은 게 사실은 이제 96년도 장관님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김영삼 대통령하고 옐친 대통령 만나가지고 아마 다차라는 그 만나가지고 61년도 맺었던 것을 사실은 철폐를 합니다. 96년도에. 예. 그래서 군사적 개입은 그때 완전히 없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유야무야 되는 그래서 북한이 이제 러시아의 관계는 지금까지 어정쩡한 관계가 계속 이어져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랑 수교를 맺고부터 조금 있다가 자동 군사 개입 여기 아예 빠진 거 아니에요? 96년도. 그러니까. 네네. 김영삼 정부 때. 예, 예. 그러면서 한국이 러시아랑 원래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 체결된 상태였는데 네. 북한한테 그게 지금 넘어간 상황인 것 같고 네. 우리 윤석열 정권은 반 러시아, 반 중국이다 보니까 완전히 소외되는 이런 느낌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중국 입장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러시아랑 중국이랑 북한을 한편으로 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랑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거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한중일이 한편인 것은 뭐 누가 봐도 한편이에요. 그런데 한미일. 한미일참. 네. 그런데 북중러는 세 나라가 그렇게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한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러 관계 따로 북중 관계 따로예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어떤 점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통속이 될 수가 없어요. 중국 나름의 대국으로서의 그 자기 국가 이걸 그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자기의 그 자국 중심성을 가진 외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는 마치 뭐 한국과 한미일이 삼각동맹을 만들듯이 그렇게 삼각동맹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못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북중러도 결국 한통속으로 돌아갈 텐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응 차원에서 한미일도 동맹 수준으로까지 발전시켜야 된다. 특히 한일 관계도 더 깊숙하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이 가까워지는 걸 중국으로서는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50년대, 60년대 북한이라는 나라를 놓고 소련하고 중국이 벌였던 일종의 뭐 외교 그 경쟁이랄까 이 과정에서 참 골치 아픈 나라였었어요, 북한이. 소련에서 받을 거 다 받고 그러면 그쪽에서 간섭을 좀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은 그 반발하면서 중국 쪽에 붙어가지고 중국 편에 서서 이제 소련을 막 욕하면서 중국에서 받을 거 받고 중국이 또
줄 거 줬으니까 좀 간섭을 하려고 하면 또 거기 욕하고 소련편을 붙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외교를 했는데 바로 그런 과거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밀착하는 것을 소위 뭐 질투심이라면 좀 그렇지만 딱 쳐다보면서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중국도 사인을 보내고 거기만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도 너를 도와줄 수 있어 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만들면서 그러면서 중국의 대미 정책에 있어서 북한이 레버리지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북한으로서는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 외교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핵을 실험을 하면 중국, 러시아가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게 뒤집혀가지고 뭐 안보리 같은 데서 러시아, 중국이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아무런 제재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경제 규모 아까 이야기 해보면 중국이 지금 경제 규모로는 미국이 한 4분의 3까지 따라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따라갔는데 러시아는 그보다 한참 밑에란 말이에요. 아마 중국의 한 10분의 1 정도, 아니 한 7, 8분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뭔가 제대로 하고 싶으면 중국과 더 긴밀하게 지내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북한이 이제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는 거 보고 혹시 중국이 이를 또 뭐 어떻게 견제를 하는 것 아니냐 나는 뭐 일부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중국은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은 압도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설령 북한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진다고 해서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기대고 있는 그 영향력일까 그 무게감이 저는 결코 뭐 약화된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국은 여전히 대국이고 여전히 북한의 어떤 뭐 파이프라인이라 그럴까요? 여전히 쥐고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하고 북한이 좀 가까워진다고 해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뭐 노파심이랄까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가족 같은 관계고. 네, 그거는 뭐 상수입니다. 이쪽은 먼 친척이고 이런 느낌이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북중 관계는 견고하고 상수기 때문에 약간의 뭐 흔들림이 있을지 몰라도 큰 강의 흐름은 저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그 권 대표도 얘기했지만 경제력 면에서 중국이 러시아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기 때문에 글쎄 뭐 둘이 뭐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러시아하고 북한이 그래도 너한테 좀 더 큰 떡을 줄 수 있는 건 나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우리의 그 대미 외교에 있어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일을 좀 하지 마. 너무 러시아 편에 붙지 마 하는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할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군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 뭐 이 이야기 결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이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한국만 안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가치를 위해서. 가치 외교. 가치 외교를 주장하죠. 네. 네. 이러니 한숨이 막 나오지요.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금 진짜로.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윤석열이 희한하게 이 정권에서는 국빈 방문이 많아요. 국빈 방문이라는 게 그 나라가 전적으로 비용을 대는 외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이 그냥 그걸로 입시 쓸 수 없잖아요. 네. 줘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바이든이 국빈 초청해서 가서 미국에 가서 막 노래 부르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 투자하는 거기 미국이 엄청 해주는 것처럼 그런 외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돈 좀 엄청 썼는데 사실 압도적으로 깨지는 상황. 외교에서 얻어오는 게 사실 없어 보이는 상황. 없어 보이는 게 없어요. 없어. 정말 이런이 지금. 네, 왜냐하니까 윤석열 정부가 가장 지향하는 게 국익 중심보다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그 윤석열 정부가 펼치는 그 외교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가치 외교를 자기는 펼치기 때문에 국가 이익은 조금 후단에 두고 가치를 두기 때문에 굳이 뭐. 근데 그 가치라는 게 그 냉전 시대 끝날 때쯤에 왜 공산주의 국가하고 그렇습니다. 안 놀아. 그게 지금 그 가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치 외교를 할 때도 냉전 시대에 이제 가치 외교를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미국 편에 확실히 서지만 미국으로부터 생기는 게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미국 편에 확실히 서도 생기는 것보다 뜯기는 게 더 많아요, 지금. 그래서 가치 외교가 지금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외교다 이게야. 저번에 트럼프가 지난달 방송할 때 트럼프가 한국은 잘 싼 나라니까 주한 미군 그 분담금 주둔 분담금 올려야 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게 뜯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푸틴이 북한 방문했고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장관님이 또 우리 교수님이 안 나오시는 사이에 남북한 사이에 풍선이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진짜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그게. 근데 지금 비방 풍선을 보냈고 오물 풍선을 북한에서 보냈고 9.19 군사합의 사실상 파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국지전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근데 이게 있죠.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은 경제 전쟁이라고 할 만큼 각 국가들이 경제에 관련된 것을 막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오물풍선 보내고 뭐 비방 전단 보내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보는 모양 자체가 부끄럽단 말이에요. 창피하지요. 네. 창피하죠.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일을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저 최초의 그 원인 제공이 우리 쪽에서 있었다는 게 맞죠? 네. 그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탈북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한 3만 5천 명 내려와가지고 95년 이후에 여기서 뿌리 내리고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말하자면 동네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또 돈도 좀 벌고 돈만 빨리 벌어가지고 아직 남아있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또 재상복을 통해서 데려와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정말로 참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사는데 일부 탈북자들이 무슨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미국에서 주는 돈이라고 그러는데 NED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내셔널 엔다우먼트 포 디모크라시. 근데 또 그 NED에서는 우리 돈 준 적 없다고 잡아대지만 의뢰 그런 단체에서는 주고 잡아대는 게 뭐 그 다반사니까. 근데 자기들의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거나 정치적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일을 하면 계속하면 오물풍선은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시 또 오물풍선에 대한 이 보복 차원에서 확성기 방송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확성기 방송하면 그쪽도 확성기 방송 세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탈북자들인 줄 모르고 조용하게 그들과 한 통속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절대 다수의 남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어? 탈북자들이 전단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이 미치기 시작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탈북자를 미워하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탈북자들이 목소리를 내라. 너희 너무 그러면 우리 살기 힘들고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게 돼서 북쪽에 있는 가족이 라는 논리로라도 그걸 막아달라. 그리고 정부에서 할 수 없다면 경기도 지사라도 민주당 지사니까 접경 지역에 있는 그 경찰이나 이런데 협조를 가서 구해가지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이 표현의 자유보다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소위 그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짓 하지 말라는 식으로 뜯어 말리는 그런 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경찰들이 나서야 되고 경기도가 나서야 되고 탈북자 단체들이 나서서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그 미국에서 돈 받아가지고 또 아주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에서도 돈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삐로 보내고 해가지고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통일되는 것도 아니라면 그 대신 괜히 남북간에 말하자면 분란만 조성하고 오물풍선이 뭐예요? 거기다 또 뭐 동물의 그 배설물을 묻혔는지 사람의 인분을 묻혔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주고받는다는 걸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야, 저 코리안들은 정말 좀 저열한 어처구니 없습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이제 그 휴전선이 문제인데 휴전선에 지금 담장을 쌓고 있다. 장벽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이제 언론들이 베를린 장벽을 또 비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전차 막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다음에 지뢰 깔다가 폭발 사고 나고 이 상황이 지금 계속 지금 포착이 되고 있나 봐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그 서로 간에 9.19 군사합의해서 이 군대를 뒤로 물린 거에 완전 원상복구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최전방에는 긴장감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최근 북한에 이제 그 방벽을 이제 설치하면서 일부 북한군 군사가 이제 지뢰를 밟으면서 사망했고 부상당했다는 이제 보도도 있었지만은 북한이 이제 저렇게 하는 의도는 일단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이 이제 남과 북은 이제 다른 민족이고 다른 국가라는 걸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일단 육상에서 있던 국경선을 만들려는 그런 뭐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국경선이요? 앞서 정부에서는 이제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런 정신 합의에서 서로가 물러서기로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긴장도가 DMZ 부분에서 굉장히 긴장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인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아이고 거기다가요 지금 이거는 제가 그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혹 제기를 하나 했던 게 있는데 그냥 일상적인 것을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서 언론이 더 많이 노출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있죠. 네. 그러니까 경보 사격하면 도망갔다 이 이야기가 보도로 계속 나오면 국민들 좀 불안해하고 이것들이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유지에 좀 도움되는 쪽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 네. 보수 결집이 일어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소위 그 정치권 인사들로서는 도움이 되죠. 자, 어쨌건 군 경고 사격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지금부터 한번 이제 오늘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풍선 보는 게 방산 업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최근에 이제 북한이 4차례 이제 풍선을 보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이제 오물이 이제 섞여 들어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대응을 하다 보니까 3차, 4차에서는 오물이 포함이 되지 않은 걸로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북으로부터 있던 풍선이 오고 남이 거기서 확성기도 설치하고 이제 긴장도 높아가고 어느 시점에선가는 우리 정부도 거기 이제 확성기를 중단했는데 그 배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였던 뭐 의혹이랄까 의심할 수 있는 게 한반도에서 있던 적절한 긴장 혹은 공포 같은 게 미국의 방산업체한테는 반드시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한반도에서의 적절한 긴장과 이런 공포감이 유지되어야만이 그에 필요한 뭐 무기랄까 여러 가지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적절한 한반도의 적절한 긴장과 이런 공포감이 미국의 방산업체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갈라치기가 잘 통하는 대상한테 훨씬 더 큰 규모가 큰 곳에서 이 돈 같은 것을 조금 던져주면서 그 갈라치기를 계속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네. 뭐 그런 관점으로 보면 맞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장관님께서 얼핏 이제 말씀하신 이제 북한으로 보내는 풍선을 보내는 국내 이제 탈북자 단체들 그 뒷배경에 있는 후원하는 이제 미국의 이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들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그 기관들이 그렇다면은 미국의 방산업체와 완전히 절연되어 있느냐라고 우리 거기에 대해서 누가 100%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한쪽에서는 이렇게 민주화 평화를 외치면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공포와 어떤 그런 불안정성을 야기됨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분쟁으로 그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두 정치 집단 간의 관계가 그 화해 협력으로 가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말하자면 불안하고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 사회를 지배하게 돼야 그 이듬해 국방예산을 편성하는데 미국 무기를 많이 사는 돈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야 돈을 벌지.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 교수는 역시 미국 내 정보에
밝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이 CIA 쪽에서 NED에 돈 주는 얘기만 난 들었는데 군산복합체도 그런 그 반복 활동을 하는 삐라 같은 걸 통해서 긴장을 조성해가지고 한반도 긴장 상황이 점점 고조되면은 내년도 국방 예산 편성할 때 국방부로서는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러는 그 요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작용했을 가능성은 나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군산복합체가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라고 처음에 그랬었는데 요즘은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로 끝나지 않고 컨그레셔널 컴플렉스 그러니까 군산의회 복합체야. 네. 왜 얽혀 있어가지고 정세가 완전히 안정이 되고 평화로 가는 것은 미국 무기 상들한테는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뭔가 전쟁이 곧 터질 것 같아 가지고 미국이 살아는 무기를 그냥 애들도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그 군산복합체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몇몇 소위 군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은 좀 상황을 부풀려서 해석을 하고 그런 것이 또 정보라고 돌아다니면서 정책 수립에 참고자가 되고 그럼 우리는 곡조도 모르고 바가지를 쓰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면 이게 구조가요. 한국의 위치라는 게 일본에서 사실상 일본의 장학금 받는 소위 친일 지식인들이 뭐 과거사를 덮자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랑 비슷하게 미국 쪽에서는 사실 하청을 거쳐서 결국 탈북자들 동원해 가지고 남북 관계에 안 좋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을 하고 실제로 이득을 얻는 건 저 뒤에 있는 미국의 군산복합체 그런 개혁성은 사실상 100%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지정학적 위치상의 구조가 굉장히 슬픈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아주 뭐 그럴싸한 단어가 중심이 되는 커다란 안보 프레임 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 바로 군산복합체 다른 말로 하면 카르텔이에요. 그 사람들의 먹이 사슬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야말로 그들이 몇 단계를 거쳐서 전문가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북한 군사 동향, 북한 군사 정보를 그냥 사실로 믿고 국방 예산 편성하고 방위비 분담금 늘리라면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좀 말하자면 뜯기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요 하나만 더요. 그러면은 미국 정부하고 군산복합체랑 동일시하기는 어려운데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에 그 확성기 부분에 있어서 제동을 걸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 맥락은 또 군산복합체랑 입장이 다른 거죠. 아니 그 사람들도 그 들어가 있는데 네. 당장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미국 무기를 많이 살 수 있도록 한국 내 뭐 정세 인식이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주한미군 사령관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미 한국 대사도 그런데 당장 지금 미국이 관여하는 정책이 정책이 두 개가 있잖아요.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 전쟁 이 두 개를 미국이 지금 감당을 못 하고 있는데 그나마 어쩔 수 없이 발을 뺄 수도 없고 그런데 한국에서 또 이 전쟁이 또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때문에 삐라 살포 그다음에 오물풍선 낙하 그렇기 때문에 확성기 방송 뭐 강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에스컬레이트 돼서 여기서 전쟁이라도 일어나면은 당장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주한미국 대사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지금 관여할 때가 지금 저쪽에 유럽 쪽에 2개나 있는데 또 이 아시아에서까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지금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데 있어서도 지금 차질이 올 수 있다. 그렇다면은 현지의 책임자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를 눌러가지고 더 이상 이것이 커지지 않도록 누를 수밖에 없어요. 길게 봐서는 이제 미국 무기 파는 데는 그게 지장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국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이제 나선형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스파이럴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특별한 긴장 관계가 어느 시점에 통과하면은 그 회오리가 솟아오르듯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장관님 말씀하신 두 개의 전선이 현재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동북아에서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서 미국이 어찌 보면은 컨트롤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까지는 가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한국이든 중국을 통해서든 북한한테 어쨌든 압력이 가해져 가지고 이 적정한 선에서 좀 이제 자제를 해라. 라는 신호는 전부 충분히 들어왔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북한이 4차까지 핵 풍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우리가 3차까지 4차를 우리가 풍선을 맞았고서는 대북 확성기가 중단이 됩니다. 그 이유까지는 일체 없습니다. 대응이 지금까지. 예. 그런 맥락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 그런 넓은 구조에서 본다면은 그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주한미국 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막대.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성해서 미국 무기를 팔아먹으면 됐지. 막상 이들이 지금 이 국내 정치적 필요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지전이라도 벌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무기 시장으로서 한국의 그 효용 가치를 뭐 그대로 유지시킬 수만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건 일단 이건 막아야죠. 그래서 2시간 만에 방송이 끝났다고 나는 봅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 저 동네 저 양아치한테 저기 위에 큰형님이 야 적당히 해라 이 상태인 거죠 지금. 그렇지. 그렇습니다. 아 예. 부끄러워서 정말.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야, 적당히 해. 그다음에 네가 삥 뜯을 수 있는 거 뜯는데 너무 막 판을 크게 벌려가지고 내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내가 지금 우리 집사람도 아프고 인마 정신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긴장 관계에는 미국한테 도움이 돼. 그렇지. 무기도 팔아먹고 좋은데 이게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감당이 잘 안 되고 바로 사실 그래요. 미국이 사실 전쟁 일으켜가지고 전쟁이 별로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미국이 개입하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길 것 같지만 사실은 못 이기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 국민이 중요하지 외국이 왜 중요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황 관리가 안 되는. 저번에 제가 표현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시진핑을 째려보면서 김정은을 째려보면서 인상을 한번 썼더니 옆에 있는 무식한 행동대장이 가서 주먹으로 상대방 아구창을 날리는 상태. 이렇게 비유하는 게 딱 맞죠. 우리 실익은 없이. 그렇지. 아 부끄럽네. 근데요 지금 미국의 한반도 인식이라고 하는 게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조금씩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동맹으로서 한국을 걱정한다기보다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또 이용만 해먹는 게 아니라 한반도라고 하는 곳 더군다나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그 미국이 원하는 바를 채워주되 한국이 얻는 것도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이익과 한국의 국가이익이 같이 나란히 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른바 진보 정권에서는 그 미국의 국가이익도 좀 그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우리의 국가이익도 충분히 챙기는 그런 식의 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수 정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국가이익 같은 건 없어. 가치만 그 미국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명분하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가이익만 키워지고 우리 건 챙기는 것도 없는 외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한미 동맹 관계를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항 속의 금붕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속에 이제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는 자기가 평생 그렇게 태어났고 죽을 때도 어항 속에 죽기 때문에 자기가 어항 속에 있다는 걸 존재를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미 동맹에 있던 어항이란 안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한미 동맹에 있던 밖에서 벗어났을 경우 우리는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러한 구조 속에서 틀어 있는 게 우리는 편안하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그런 관성적으로 한미 동맹의 어떤 어항 속에서 살아가는 게 편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저는 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 못한다고
남북 관계도 못한다고는 나오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잘한다고 답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한 10%더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악한 정권 입장에서는 그걸 악용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거 하나 붙잡고 뭐 대북 확성기 제기한 거 잘했다가 다른 경제 잘했다보다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국민 어떤 국가나 국민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금 남북관계 외교관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부끄럽습니다 진짜. 그렇다고 해서 뭐 한일 관계에서 또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정말 희한한 정권 하나 그런데 이익이 들어섰어요. 안 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문제지. 아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는 게 문제죠. 장관님 걱정이 많으시네요. 참.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안보 한미 동맹의 이제 이라는 게 너무 미국의 어떤 의존형이 크다 보니까 생기는 모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프랑스나 다른 뭐 영국이나 어떤 그 나라 국가들이 미국하고 맺는 군사 동맹하고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맺는 이 동맹의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의존성을 우리가 조금 많이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우리의 그런 모습이랄까 외교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그런 정책들이 잘 안 보인다. 그런 점이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듭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프랑스도 미국이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미국에 막 그냥 이 각을 세고 대들지도 않아요. 미국하고 같이 공동 보조 취할 건 취하지만 프랑스의 별도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야. 뭐 중국하고도 관계를 맞죠. 개선해 나가고 독일까지도 총리가 중국 다녀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미가 아니야. 독일이 친미하면서도 우리도 친중도 하겠다. 그러니까 친미와 친중을 병행하면은 이게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우리 이 사회 문화에 뭐 말하자면 부끄럽거나 안타까운 측면입니다. 저번에 그 한중일 윤석열 정부 표현은 한일중 거기에 중국 총리도 왔을 때 뭔가 상황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한국을 아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그널을 보내는 상황인데도 눈치 없이 회담이 끝나고 나면 또 딴소리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이 공감했다 중국에서 보도를 하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그런 적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을 계속 자극을 하고 회담 끝나고 돌아가면 중국 언론이 윤석열 정부를 때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야씨. 아니 중국에서 총리가 왔다고 해서 순서를 뒤로 밀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진핑 왔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마 총리가 왔으니까 넘버 2니까 뭐 그 한인 중일은 좀 과하다. 그러니까 한일 중으로 하라 그러는데 일본 총리도 사실은 그 위에 천황이 있잖아요. 어? 거기도 넘버 2야 실질적으로는 의전 서열상으로는 넘버 2밖에 안 돼. 그걸 뭐 굳이 그렇게 깎을 필요는 뭐 있어. 더구나 중국의 인구가 얼마인데. 그렇습니다. 일본 인구의 10배 아니 10배. 그런 나라에 넘버 2가 왔는데 왜 그걸 굳이 한일 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아니 왜 일본이 우리를 35년 넘게 지배했다고 해서 정서적으로 일본을 뭐랄까 좀 원수 뒤하듯 했던 게 국민들 정서잖아요. 그렇지. 근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일본에 급격하게 고개를 조아려 버리니까 국민들 자존심이 정말 말이 아닌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결국은 국지전이 일어나도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그 민주당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점심시간에 했지만 전시작전 통제권이 넘어와 버렸으면 윤석열이 무슨 일을 벌였을지 모른다. 견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다행이다. 네. 참 서글픈 얘기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미국도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그렇죠.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전시작전 통제권 찾아오는 것이 소위 그 민족적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 자존심 찾겠다고 찾아오고 나면은 나중에 어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은 아이고 이거 차라리 조금 더 아이고. 그런
자주 섞인 얘기들을 하면서 참 이거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그런 한탄을 좀 했습니다. 맞죠. 좀 조금 더 정상적이고 보수 진보를 떠나서 스마트한 대통령이 나와서 외교의 모든 것은 국익을 위해서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정권 한번 보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또 두 분 나오신다고 또 러시아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주는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면서 웃을 일이 아닌데 웃기네요. 그냥 네, 허탈해가지고. 예. 자, 월간 정세현 2호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